김태호님이 방금 고맙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아, 네, 김태훈님. 네, 그다음 한번 입으신 다음에 잠깐 찍어서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싶으니까 꼭 한번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증샷 부탁드린다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해드리며 예. 네, 저 오늘 첫 번째 코너 저희 미래세증권 도곡지점의 강골 매니저 와 계십니다. 예. 오늘 시장 아마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 어떤 뉴스 있었는지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 얼굴이 아까는 좋았는데 갑자기 낯빛이 어두워지는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전일 미국 증시 보고 뉴스들 보고 되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장중에 뭐 계속해서 밀리는 거 보고 좀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였는데 글로벌 라이브이지만 그래도 한국 투자를 하신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최근 시장 어제 하루를 제외하고 이번 주 내내 개인 투자자 매물들 쏟아지면서 특히나 약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2시부터 조금 개인 투자자들 매물이 급격하게 나왔고 안타깝게도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걸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일부 매수가 이어지긴 했지만 대부분이 차익 거래를 위주로 하는 금융 투자 쪽 물량이다 보니까 최근에 기관 매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투매는 기관 투자자 중에 차익 거래를 위주로 하고 있는 금투가 위주로 받는 거라서 좀 상당히 기대를 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다 정도이고요. 다만 뭐 밸류로서는 뭐 항상 입 아픈 수준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증시 안정기금에 대한 것도 항상 구원투수로 나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는 아주 조금은 가질 수 있겠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전혀 이제 최근에는 언급을 안 하거나 굉장히 줄였었는데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제가 작년 9월 3프로 글로벌 라이브 이제 첫 패널 시작을 하면서 그때 중국 시장의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 대비 급락, 굉장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대장이었던 위안화 환율이 최근에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 전반적으로 좀 투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강력하게 달러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물론 미국이 올해 3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는 중국의 채권에 대한 매입이 기계적인 매입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우리 돈으로 약 380조 원 정도 규모의 채권 지수 리밸런싱을 하면서 다른 국가의 채권을 팔고 중국의 채권을 사면서 위안화 환율을 계속적으로 글로벌 플레이들이 사야만 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지금 굉장히 미미해졌고 두 번째로는 중국 경기가 원래 올 초에는 약 IMF나 세계은행에서 5%의 성장을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올해 중국은 5.5%의 성장을 이룰 거야 라고 공언을 했지만 실제로 최근에 세계은행에서 2.8%까지 좀 성장 기대를 많이 낮춘 상황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경기도 안 좋고 두 번째로는 수급도 안 좋고 그리고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국의 부동산 전체 총 대출의 약 29.1%가 부실 대출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최근에 또 장기 채권이 또 같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채권을 팔고 미국으로 다시금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위안화 약세가 한중일 모두의 약세를 이끌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요약하자면 오늘 사실 미국장이 워낙 좋게 끝나서 국내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다들 시장 임했을 건데 맞습니다. 중국이 망가지면서 우리도 같이 좀 데미지를 입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사실 악재의 원인은 영국도 조금 안 좋았는데 중국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CNBC 기사에 주가 뭐냐면 한국 기사가 많은데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삼국차가 제외된 부분 보조금에서 그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완화 부분이 좀 예상이 됩니까? IRA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곳에 기대야만 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미국이 한국 패싱을 하는 게 아니냐. 달러 수합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여전히
조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증시 그리고 대한민국 원화에 대한 환율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 난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영원히 안 좋은 리는 없겠지만 지금 상당히 힘든 구간이다 정도. 그리고 이게 당장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안 되는데 CNBC에 막 기사가 막 나오니까 외국인이 보면 사겠습니까 주식을? 오히려 안 살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없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주 키는 달러 환율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혼자 슈퍼 달러, 킹 달러인 상황이고 나머지 국가의 화폐들이 워낙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은 하긴 했지만 한 방에 0.75%씩 세 번씩 올릴 정도의 체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체력은 미국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다 보니까 전 세계 화폐를 다 매도하고 달러만 사는 그런 구간, 그리고 지금 투기적인 현상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 시장으로 봤을 땐 기대감과 좀 다르게 국내 시장과 아시아 시장 다 많이 약세 국면이었는데 일단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게 어제 미국 시장 어쨌든 온기가 돌았잖아요. 어제 미국 시장은 좀 어떤 이슈 때문에 기대감이 만들어졌던 걸까요?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영국의 영란은행의 온도 변화였던 것 같아요. 영국의 영란은행이 하루에 무기한 채권 매입을 진행을 하겠다. 말은 무기한이긴 하지만 무제한 약 그 10월 18일까지 그렇습니다. 월화수목금씩 해가지고 약 15일 동안 채권 매입을 무제한적으로 하겠다인데 진짜로 무제한일까라고 봤더니 50억 파운드 정도더라고요. 최대 건당 50억 파운드 정도인데 50억 파운드면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채권 매입을 했을까라고 봤더니 실제로는 10억 파운드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조 6천억 정도만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좀 환호를 했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트 채권 금리도 확 떨어졌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장중에 4% 넘었다가 3.7%대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미국 3대 지수도 거의 2%에 달하는 2% 전후의 상승을 보였었고 좀 그래서 오늘 아침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근하셨을 텐데 영국의 그 영란은행이 이러한 채권 매입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영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06bp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96년 이후 약 25년 만에 거의 2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는데 이게 투자자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환호를 했다가 이제 잠깐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무제한 매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5일짜리 이고 그리고 최대 입찰할 수 있는 게 우리 돈 8조 원 정도고 그리고 실제로 어제 썼던 총알은 1.5조 원 정도였네 라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되게 오래간만에 나왔던 희소식에 기뻤다가 조금 푸슈슈 식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어제 시장에서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될 거는 현재 채권 시장이 모두 다 이제 지금 자금이 말라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고 TQ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지금 호가창이 엄청 얇습니다. 호가가 거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국 그 영란은행이 1.5조 원 정도의 총알을 썼다라는 이유만으로 106bp의 뭐 금리가 내려갈 정도였으니까 지금의 채권 시장은 첫 번째로 호가창이 엄청나게 얇다. 두 번째로는 호가창이 얇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던 투기적인 자금들이 많았었는데 이 투기적인 자금도 어마어마한 규모는 아니다. 1.5조 원 정도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었다 정도가 제일 눈여겨볼 만한 재밌는 이슈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시장은 2시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나왔고 투매가 계속해서 이제 반대 매매나 스탁론 2시부터 회수를 하거든요. 스탁론을 그거가 월화목
시장에서 2시부터 좀 투매가 쏟아졌던 게 있었고 특히나 신용담보 비율 높았던 종목들 네. 같이 무너지고 중국의 3대 지수도 모두 오늘 무너졌거든요. 이런 중국 위안화가 뭐 장중에 달러당 7.25 위안까지 올랐다가 이 수준은 과거에 미중 무역 분쟁이 정점이었을 때 수준입니다. 달러당 7.2 위안하는 미중 무역 분쟁이 정점이었을 때 그리고 2016년에 그 빅쇼트로 유명한 카일 베스가 그렇죠. 중국이 망한다라고 베팅을 했던 그 시기에 달러당 위안화가 7.2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걸 잠깐 터치하고 지금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약 달러당 7.13 위안까지 어느 정도 조금 장이 끝나고 나서 조금은 완화가 됐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사실 출근길에 저희 증권맨들은 보통 아침 출근길에 간밤 뉴스를 다 업데이트하면서 출근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하는데 이 영란은행의 이번에 채권 매입 자체를 시장에서는 아주 스몰한 QE, 양적 완화 정책을 아주 스몰하게 나온 게 아니야 정도까지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86번가 정가우 매니저 한번 정리해 준 것처럼 최근에 채권 시장의 거래는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일본 채권도 그렇고 영국 채권 역시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대한 유동성이 공급되다 보니까 시장에선 단기적인 기대감은 좀 오랜만에 좀 가졌던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너무 숏한 너무 짧은 효과다 보니까 시장은 사실 그 온기가 뭐 거의 한 반나절 정도 갔다 하루도 못 갔다 정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렇다면 영란은행에서 그 정도로 좀 단기적인 유동성을 공급해야 될 정도로 바꿔서 말하면 좀 시장이 그 정도로 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영국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값이 많이 치솟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처음으로 지난 6월 말 이후에 미국 증시의 상승에 찬물을 끼얹었던 것도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사상 처음 이제 2자릿수가 나왔던 그런 거였는데 지금 영국이 재정을 굉장히 방만하게 쓰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지금 신임 총리가 이제 조금 포퓰리즘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조금 환호를 받기 위해서 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국은 브렉시트 2016년에 하고 나서부터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쌓여 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약 18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유급 휴가 지출 부분에 있어서 700억 파운드 정도 캐시를 썼다고 합니다. 재정 지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스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800만 가구에게 매월 우리 돈 100만 원 정도에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매월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매월 100만 원씩 또 돈을 씁니다. 거의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가장 정확한 양적 완화 정책이잖아요. 단순하게 금융시장에만 넣는 게 아니라 직접 소비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물론 가스비라든지 이런 난방비가 작년 대비해서 6배에서 7배 영국이 올랐는데 그거를 충당하기에도 겨우겨우 벅찬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 이렇게 해서 영국의 재정 그리고 영국이 가지고 있는 외화 보유 잔고가 1,000억 불 정도밖에 안 된다는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영국은 세계 메이저 기축통화국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양이 너무나도 적고 그리고 재정 지출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고 코로나의 후유증과 그리고 브렉시트의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인데 인플레이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영국 증시를 가장 뒤흔들었던 게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금리 인상을 작년 12월부터 진행을 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0bp를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했거든요. 200bp요? 네. 최대 200bp까지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지금 이렇게 취약한 영국의 재정적인 상황 그리고 그 경제 상황 이렇게 취약한 상황인데 200bp를 올리면 영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진다. 큰일 나죠. 예. 라고 하면서 파운드화가 급락을 했던 겁니다. 영국에서는 지금 좀 소위 말하면 컨트롤 타워의 부재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플레가 가장 심하게 나오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좀 타깃하게 올려야 되는 국가인데 이번에 영국에서 감세 정책도 했지 않습니까? 450억 파운드 맞아요. 정도.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 정도 되는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정 부분에 있어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바닥은 뜨겁게 하는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 그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했고 약 15년 전 리먼 사태 전이랑 비교하면은 영국의 1파운드로 2.2달러 정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1.1달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1도 안 될 겁니다. 네. 아마 지금 많이. 그러니까 지금 영국은 15년 전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2배 가난해졌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만큼 영국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뭐 재정 지출도 계속하고 있고 또 진퇴양난으로 금리 인상도 200bp까지 고려해야 될 정도이다 보니까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굉장히 단비적인 소식은 영국 영란은행에서 이번에 하루 8조 원 정도, 건당 8조 원 정도 규모의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줬냐면 아직 영국의 영란은행이 여력이 있구나.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줬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야 영국 죽지 않았어 라는 희망으로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같이 반등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가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채권 금리가 1.5조 원 정도 규모로 갑작스럽게 낮아졌고 그리고 파운드화 가치도 소폭 반등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114를 훌쩍 넘었던 게 잠깐 112포인트대로 내려왔고 이러면서 전일 증시가 좀 동시다발적인 반등을 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에다가 또 에너지 요금 캡을 씌웠잖아요. 2,500파운드. 네. 2,500파운드 씌우는 것도 제가 기억에 원화기 좀 110조 원이 또 투입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의 재정이 정말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어제 만약에 그 기사가 안 나왔으면 어떤 음모론은요. 영국이 무슨 뭐 큰일 날 것 같다.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 뭔가 뭐 국가 부도설까지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졌나 싶은데 하여간 뭐 어쨌거나 파운드화를 더 조금 막았죠. 그것만 좀 당황스러운데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는 저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영국의 영란은행이 구원투수로 나서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루 만에 상승폭의 대부분을 반납한 것도 시장에 의문이 또 드는 거죠. 과연 영란은행이 이 15일짜리 이 정책을 더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한 달짜리 연장을 한 건 있는데 이 TQ를 줄인다. 한 달 정도 연장을 한다라는 거 말고도 이 15일짜리 구원투수로 나오는 게 진짜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QE의 효과인데 그렇죠. 양적 완화의 효과인데 이게 더 인플레를 자극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라는 의견도 많고 지금 이렇게 해서 QE와 비슷한 양적 완화에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이게 단순하게 채권 시장에 국한된 거다 보니까 은행과 금융 쪽에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경제의 성장 그리고 인플레 두 개지 않습니까? 좀 바꿔 말하면 금리와 성장 이 두 가지인데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한 다른 정책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의 안정화라고 좀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리먼 사태도 미국의 중앙은행이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금융위기를 어느 정도 막았었고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때도 미국과 EU 전체가 합심을 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금융 위기를 막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실물 시장에서 파생된 그리고 금융 시장까지 전이가 된 거지만 이 금융 시장의 그 무너짐, 테일 리스크를 조금 더 넓게 퍼져나가는 걸 방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영란은행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금리 인상을 시도했던 영란은행이 구원투수적인 모습을 가장 먼저 보였다라는 거는 다른 중앙은행들에게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를 보여준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은 좀 꽤나 좋겠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사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데 최근에 글로벌 야기의 경기가 가장 취약한 곳 중에 하나가 결국 유럽이지 않습니까?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도 금리 인상의 정책 여력이 없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어제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과연 이게 진짜 호재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은 약간 하루 사이 긴가민가? 과연 이게 진짜 그걸 할 여력이 있을까? 그게 시장이 진짜 호재일까? 그런 의문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결국은 온기가 아주 짧게 돌았다가 다시 좀 반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신임 총리 있지 않습니까? 리즈 총리? 리즈 총리가 이제 텍스컷에 대해서 이분이 걱정을 안 합니다. 걱정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조금 총리까지 이게 좀 방만한 게 아닌가 싶어서 더욱더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많은 분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장이 빠지는 거니까 일단 영국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영국이 그렇게 망할지 몰랐는데 어려울지 몰랐는데 지금 최근에 어려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국은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와서 그 몇몇 이제 영업점에 있다 보니까 전화를 받아요. 이제 와서 이제 곧버스, 인버스 혹은 미국의 S&P 500 지수의 변동성을 추구하는 빅스 관련된 ETF, ETN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어때요? 라는 거를 한 번도 주식을 제대로 안 하셨던 분들이 그런 문의를 할 때 좀 진짜로 바닥이 거의 다 와가는 걸까? 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물론 그 영란은행이 첫 번째로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해주긴 했지만 대한민국도 증안펀드, 증시안정펀드라는 걸 다시금 이 카드를 꺼냈지 않습니까? 이 증시안정펀드라는 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총 4차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례가 1990년 5월 그리고 2003년 1월 그리고 가까이에는 2008년 11월 그리고 더 가까이에는 코로나 정점이었던 2020년 3월 특히나 코로나 때는 귀신같이 증안펀드가 나오고 나서 한 4, 5거래일 있다가 반등을 했고 물론 통화 수합이 있었지만 그리고 2008년 11월도 10월이 저점이었고 11월부터 약 2, 3개월 정도 증시가 횡보한 다음에 V자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전이었던 2003년과 1990년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정부가 증시 안정 펀드, 증안 펀드를 이제 출시를 하고 그 시장에 쏟아내고 나서는 기업으로 따지면은 야 지금 우리 기업 가격 말도 안 돼. 자사주 매입을 해야 돼라고 보는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증안 펀드를 정부가 신설하고 밀어붙이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이후에 증시는 굉장히 좀 빠르게 반등을 했다. 요거는 좀 투자자분들에게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다만 과거와 조금 다른 거는 글로벌 공조를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도 가파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증안 펀드의 효력에 대해서는 좀 과거와는 달리 이 파괴력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증안 펀드가 지금 시장에서 다시금 화두가 올라왔고 지금 다시금 시행이 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분은 워낙 연초 이후 많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2008년 리먼 사태 때 코스피 저점이 PBR 0.81배였는데 0.8배가 한 2060, 70포인트 정도. 그리고 0.9배가 한 2200 중반 후반 정도이니까 0.9배에서는 언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승리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를 제외한 리먼 사태의 가장 저점이 PBR 0.8배 한국 코스피 지수로 따진다면은 2100포인트에서는 진짜 박앤세일이다. 우리가 2008년에 봤던 코스피 980포인트의 수준이 지금으로 따지면 2100포인트 정도 수준이다 이고요. 그리고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EWY라고 검색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물이죠. 그쵸. MSCI. MSCI 코리아인데 이걸 아주 편하게 해석을 하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코스피 지수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고점 비해서 약 48%, 49% 하락이에요. 반토막 났네요. 그렇죠. 물론 환율이 반영된 거기는 하지만 그렇죠. 코스피 정점이 3,300포인트였는데 거기서 반토막이다? 그러면 1,650에서 1,700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바닥에선 약 32% 정도 올라 있어요. 그러면 1,430포인트가 저점이었는데 1.33을 곱하면 약 1,900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나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코스피 지수는 1,700에서 1,900 언저리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당장 던지기보다는 진짜 버텨라. 버텨라라는 말씀이 제일 현실적인 것 같고요. 무서워도 분할 매수는 지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언제나 공통적으로 좀 움직이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만 조금 좋게 나온다면, 그리고 오늘 밤 있을 미국의 실질 그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옵니다. 네. 확정치가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0.6으로 소폭 높아졌는데, 맞아요. 네. 이 확정치가 오늘 제대로 발표되는 게 마이너스 0.6보다 조금 높다면, 그리고 오늘 독일의 9월 소비자 물가지표 나오는데 이것도 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전망되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만 낮다면 어느 정도 시장은 다시금 밸류상에서는 거의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 뉴스 보면서 증안펀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도 코로나 때 생각이 딱 난 게, 코로나 때도 증안펀드 딱 나왔을 때가 딱 귀신같이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이 되고 있으니까 출시된 시점점이 거의 바닥권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며칠입니까? 적어놓게 수첩에. 뭐 빠르게 추진하겠죠. 네. 그날만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항복하거나 던지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절대 던질 장은 아니고 이악 물고 사야 되는 장이다. 지금 물론 6개월 물었더니 이가 흔들 일인데. 저도 지금 이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 한 달 더 두 달 더 버텨라는 얘기는 상당히 힘든데, 하여간 좀만 더 버텨보자. 저는 개인적인 확신으로는 90, 11월이 시장의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90, 11월. 12월 전에 증시는 뭐 속된 말로 쇼부의 타이밍이 온다. 승부의 타이밍이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쇼츠로 만들어서 저희가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네. 기가 막혔습니다, 부사장님. 네, 저 오늘 그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사실 시장 잘 정리해 주셨고요. 결국 오늘 중요한 뉴스가 나왔던 게 그 중국 아시아를 굉장히 좀 위축시키게 만들었던 거, 그리고 영국에서 온기가 조금 돌았지만 이게 약간 단기적인 효과가 아닐까, 장기적 효과에 대한 의문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국내로 봤을 땐 증안펀드 관련 이슈, 이렇게 세 가지 꼭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잠시 후에 또 2부 이어져 있으니까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오늘 2부 정희석 이사님 와 계십니다. 늘 또 새로운 정보들, 프레시한 종목들 나눠주시는데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